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안방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TV 법률 상담소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상임 변호사이신 김예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가 벌써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14년 이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강원 팀장님,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죠? 예, 19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139건인데요. 처리된 건은 13건뿐이고 가결률은 9.4%에 불과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그냥 폐기돼 버린 법안들이 수두룩합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장애인들은 기대와 실망이 또 한 번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또 어떤 법안들이 더 있었을까요? 네, 2014년에 통과된 법률 중에서 장애계에서 두 손을 들어 환영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고. 그 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투쟁을 거쳐서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옹호와 지원을 담은 법률인데요. 그걸로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염전노예 사건이라던가 지적장애인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성폭력 사건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연달아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피해장애인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넘어서서 공공기관 청사에서 전동 휠체어의 충전기, 이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요것도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또 이 이외에도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절실하고 시급한 법률안들이 좀 많이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통과 여부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과가 돼서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다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이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만큼은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TV 법률 상담소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사연은 우리 김강원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시골에 사는 40대 노총각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다 보니 여태까지 장가도 못 간 불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골 총각들 결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주변에서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내 가족만큼은 건사할 자신이 있었던 저는 주변의 권유로 중국 국제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신중히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혼인 등록까지 마쳤고 한국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만 꿈꾸고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오자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인 아내는 끝없이 물질적인 요구를 해왔고 결혼 생활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취업까지 하게 되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방문 당시 국제결혼 중개인이 현지 중매인과 하는 대화였습니다. 아내가 중매인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였는데요. 후에 알고 보니 정식 결혼은 남자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인지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위장 결혼은 그런 게 없고 호적을 빌려주는 대가로 여자가 중매인에게 경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 중개업체와 중국인 아내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사기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어 외교부에 관련 서류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혼인 등록표로는 혼인이 성립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대단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삶의 의욕까지 사라졌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제가 손해본 부분에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결혼 비율이 바야흐로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부 10쌍 중에 한 쌍이 국제결혼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그만큼 이제 각종 사회 문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사연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자, 김건우 팀장님, 이 중국인 아내가 취업을 위해서 위장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예, 그 사안을 의뢰하신 의뢰인분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아내분이 취업을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그 혼인을 빙자한 이런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도 많으시고 이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결혼을 빙자해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국제결혼, 이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인 약자, 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처럼 이 장애인분들도 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국내에서 결혼을 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위 사례처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센터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는 그 지적장애가 있는 분을 인근에 있는 외국인이 이용해서 혼인신고를 해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저희가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 자, 다행히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혼인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국 부분도 취소가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중국 법에 따라서 좀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 법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연히 중국 법상 혼인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 법에 따라서 어떤 혼인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실을 주장을 하셔야지 그 법에 따라서 그 중국에서 이제 치러졌던 그 혼인 그게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참고가 되시라고 우리나라에도 혼인의 무효 제도와 취소 제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 결혼 당했어.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속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결혼을 물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조금 사유가 다릅니다. 무효가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짜로 혼인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무효로 이제 비추어지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로 인해서 결혼을 당했다던가 강박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중혼이라고 해서 이중혼 있지 않습니까? 이중혼일 경우에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하는 등의 민법상 가족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담입니다만 결혼 한 10년 넘어가면 다 사기 결혼이라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기 혐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자, 결혼 중개업체 관계자나 이 중국인 여성 이 사람들을 사기나 이런 걸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사례를 접하고 조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의 중국인 여성이라고 했는데 중국인도 한족이 있고 조선족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족은 법적으로 우리 동포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국할 때 동포비자라고 해서 나오시는 게 조금 더 간이하게 나오는 게 있고요. 한족일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위장 결혼을 위해서 이 여자분이 입국을 하신 거라면 통상적으로는 이 동포 비자가 아닌
배우자 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하시는데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걸 이제 F6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먼저 남한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보면은 이 여성분이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이 사기 결혼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조금 불분명해서요. 저는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돕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이 의뢰인 분 말씀처럼 이렇게 좀 의도적인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의도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 접근했다라는 점이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면 상당히 억울하신 사정이 있잖아요. 이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편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입증이 된다면 사문서 위조죄 정도로 처벌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사기라던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성립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 국제결혼 중개업소, 지금 사연의 주인공은 이 중개업소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을 텐데요. 이 중개업소는 뭐 사기죄라든가 아니면 뭐 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국제결혼이 아무래도 요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언론에 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접했던 사례들은 그 우리나라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보다는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러 오신 이주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신 사례를 많이 접해서 이 사례는 사실 조금 생소한 사례였는데요. 이런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라던가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는 점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단속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약관을 만들라라는 그런 포맷이나 이런 거를 좀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등록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업체일 경우에는 그런 불공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약관을 좀 요새는 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 업체가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업체라면 어떤 약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환불 규정상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한다. 아니면 몇 프로를 환불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통상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100% 환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냐면 현지 뭐 사정이나 그다음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서 아예 입국을 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하기로 하고 입국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100% 환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결혼 상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정황이 보였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100% 환불을 받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인 생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사기라든가 환불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네, 입증을 좀 하시는데 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네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이제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우리 김여원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50대 남성입니다. 길 위에서 인생을 보낸 지도 올해로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밤낮 없이 일해 번 돈으로 두 아이 대학까지 보내고 노후 준비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가족들이 매일 인사처럼 해오던 말, 사고 조심해. 1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저는 다리를 절단했고 이후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일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며 더 조심히 그리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일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가진 저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직원이 저를 운동 측정실로 데려갔고
곧이어 직원들이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더니 저를 다시 따로 부르더군요. 지체장애인은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소지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분명 합법적으로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했고 요즘에는 버스, 덤프트럭도 오토 기어 변속 차량이 나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은 그 면허를 딸 당시에는 정상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토 기어 변속 차량을 운전하는데 제 다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아니면 당장의 생계도 이어갈 수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면허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와 관련된 사연이네요. 자, 현재 이분은 다리가 절단된 장애가 있으신데,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가요? 면허 취득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장애를 이유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제한되기도 하고요. 정신장애인이나 간질장애인도 면허 취득이 제한이 됩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게요.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양발을 모두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일종 대형 면허를 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으셨고 클러치 기어 변속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그와 같이 양발을 모두 쓸 수 없는 분 같아 보이진 않는데 면허 시험장 직원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면허 시험장 직원의 잘못 알고 있는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제 그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1종 보통, 2종 보통 이런 네. 정도의 운전 면허는 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대형 운전 면허를 필요로 하시는 분인데 예. 여기에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김 변호사님, 이게 문제가 좀 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경찰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개선이 그거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응시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서 접수하고 저 면허 따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아시다시피 18세 미만은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아실 텐데 그거 말고 장애와 관련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아예 응시를 할 수가 없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의미하는데 그중에 일종 운전면허 중에 대형 특수면허만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되긴 하는데 응시 자격 자체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서 그 1급 시각장애인은 전혀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도 이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례를 주신 이분의 경우와 같이 지체장애일 경우에는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없는 사람,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 본인에게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으면 역시 이런 경우에도 응시 자격 자체가 제한이 되고요. 요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적성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할 때에도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여러 그 적성의 기준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일종 운전면허일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된다. 1종은 그렇고요.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 시력이 0.5 이상이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55데시벨,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까지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사례를 주신 것처럼 신체 그 지체장애인일 경우에는 조향장치나 뭐 이런 각종 장치들을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적성에서 탈락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뭐 도로주행까지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다 거쳐서 이렇게 면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도 이미 여러 이런 제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를 도전한다는 거는 되게 큰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생각보다 제한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예. 뭐 운전이라는 것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체 능력에 따른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제한이 좀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이 대형 운전면허 이거는 보통 생계와 많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체가 조금 불편한 분들도 이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뭐 생계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한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대형 운전면허 취득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일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43명 뿐입니다. 이렇게 대형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하지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역시도 어떤 보조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정신장애인이나 간질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벼운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간질장애 역시도 약물 치료만 받으시면 간질 발작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률적으로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것들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거를 찾아봤더니 뭐 그 의사의 소견서로 이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뭐 응시 자격이라던가 적성이 통과되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나라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이거에 대한 기술도 제가 찾아봤는데 요새는 그 버스만 타도 뒤에가 다 후방 카메라가 돼 있어서 다 보이고 그 시야가 그 좁았을 때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이 제왕이 개선될 여지도 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 이거는 뭐 김 변호사님이 책임지고 바꿔놓으시죠. 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김 변호사님을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로 언어장애, 오른쪽 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올해 38살이지만 취업도 결혼도 못한 상태입니다. 사회생활조차 없는 저에게 유일한 교류는 가족입니다. 저희 형제는 2남 3녀로 다 결혼을 했고 막내인 저만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저 같은 장애인 동생은 다른 형제들에게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가운데 최근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은 컴퓨터인데요. 온라인에서 저는 장애인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유일한 소통 통로가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모님은 컴퓨터를 오래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컴퓨터를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전화했으니 며칠 안에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라는 등 갖은 협박을 하는 부모님. 제가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제 불편한 몸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의사소통도 힘들다 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두려워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인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뜨겁죠? 예, 김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세계 1인 거는 아시나요? 그렇습니까? 우리 현재 강제 입원 조건이 정신보건법상 좀 허술하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이런 위협이 있을 경우에 보호 의무자, 여기서는 이제 보호 의무자 가족, 주로 가족이 되는데 보호 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 절차 없이 강제 입원이 허용이 됩니다. 6개월까지 가능한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경우이죠. 예, 생각보다 이 강제 입원 조건이 굉장히 허술하네요. 네네. 예. 자,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상당한 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문제가 정말 특히 정신장애인 분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 분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음지에 지금 놓여 계셔서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많지 않고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 등지에서는 이제 시설에서 통제를 잘 따르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지적장애인을, 정신장애인이 아닌 지적장애인을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외래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분들도 강제 입원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어떤 불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정신병원 안에는 저희가 지금 권익공호기관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이 생겨도 사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좀 해결해보고자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 1월에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 제도를 통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헌법소원은? 아쉽게도 이 헌법소원은 각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에 이제 원고분이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권리 보호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됐는데 반면에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제기한 건 아니고 저희 법률위원이신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계신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는 강제 입원의 어떤 그런 부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그런 사안도 있고 사안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개선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신체 구속을 당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법관의 영장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6개월이면 상당히 이렇게 장기간에 해당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입원을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우려가 되고요.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2015년부터는 그래서 조금 규제가 좀 강화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강화되냐면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고 건강이나 자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또 입원 환자가 최초 심사 퇴원 심사 주기가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3개월 이렇게 단축을 시키는 것도 있었고요. 또 강제 입원 환자의 퇴원을 심사하는 정신건강심판위원회라는 거를 두어서 그 위원에게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노력이 일어나기까지 국회에서도 정말 많은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거 말고 대표적으로 발의가 됐던 것 중에 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결과적으로 정신병원 입원 요건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2명 이상의 그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자.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1명 말고 2명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3명의 진단이 있도록 하자라는 식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어떤 조건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2015년부터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좀 몇 달간은 좀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뭐 혹시라도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좀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먼저 저희 같은 권익공호 단체나 예. 장애인 단체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원치 않는 입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그 인권단체나 권익공호 단체가 부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불법적인 강제 입원은 명백히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한 옹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안을 보면 이분이 성인이심에도 자립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하고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연락해서 자립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취업 상담을 통해서 자립생활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안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사례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점은 현행법상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그 법관이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인신이 구금되어 있거나 이게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있는 걸로 인정될 경우, 그렇게 보일 경우에는 그거를 병원을 상대로 구제 청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판사님이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이랑도 말이 안 통하고 또 병원이랑도 말이 안 통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감금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인신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던가, 아니면은 판사님의 그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김광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장애인 단체나 저희 센터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을 도와줄 여러 기관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롭고 윤택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그 김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신 정신병원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다음 마지막 사연인데요. 자, 김예원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5살의 지적장애 상급 장애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시골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는데요. 처음 가족과 떨어져야 했을 때 걱정도 많았지만 사회생활이 꼭 필요했던 동생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동생과 같은 장애인들도 여럿 있었기에 의지하고 회사 사람들도 장애인을 잘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오가며 2년의 시간을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을 집에서 보내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 동생은 2주 만에 뼈만 앙상한 채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3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던 동생이 며칠 만에 입을 열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파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회사의 과장이 동생과 같은 방을 쓰는 기숙사 친구에게 절대로 동생을 방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동생은 기숙사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잠을 잤고 회사 사장과 사물한 사람은 2주간 밥을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2주에 한 번
동생이 집으로 오는 날. 회사 사람들은 동생에게 집에 가서 이 일을 발설하면 패 죽일 것이며 다시는 이곳으로 못 돌아오게 한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횡포는 비단 제 동생뿐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일을 주기 위해 채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괴롭히기 위해 고용한 것 같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동안의 급여가 동생의 통장으로 단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쪽 사장 사모는 자기 통장에 동생의 급여 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생이 이번 일 외에도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당해왔을지 너무나 미안하고 저희 가족은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이 일을 경찰에 당장 신고할 예정인데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이런 문제는 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자, 실제 가족이 이런 일을 겪으니 그 사연의 주인공은 더 분통하시겠습니다. 자, 김건 팀장님, 이런 사연이 많이 접수가 되나요? 예, 안타깝게도 종종 접수되는 사안입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얼마나 가족분들이 화가 나시는 상황인지, 그리고 저도 이해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일부 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등지에서도 근로자인 장애인 노예와 같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사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돌봐준다라든지 일을 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양해탈에 쓴 늑대들이 종종 상담을 통해서 드러나곤 합니다. 예. 아, 이거 좀 전에 자립을 권했었는데 또 자립하신 또 장애인께서 이런 일을 당했다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자, 김리현 변호사님, 저 회사 사장하고 사모 이게 반드시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사례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접수할 때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일단은 기숙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를 사용하면 그 회사 생활의 일환에서 좀 사용자가 이렇게 배려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잠을 잤고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게 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학대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학대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같이 처벌이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회사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 일을 발설하면 패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협박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협박을 할 경우에는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좀 더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근데 장애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명의를 또 들어가 보면 명의를 도용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이렇게 등록하게 한다거나 이런 위법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급여가 동생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회사 사장 사모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당연히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처벌될 수 있고, 또 이게 2주,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추석 지나고 회사에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 2주 만에 있었던 일로만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 이전에 계속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나 어떤 학대에 준하는 행위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터져서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그런 학대 행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게 가해자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악의적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 좀 구체화해서 고발장을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김 변호사님한테 걸리면 다 죽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급 부분 말인데요. 자, 이 동생의 통장이 아닌 지금 사모 통장으로 그 월급을 넣어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2년간 일한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김 변호사님,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이거 돌려받을 수 있겠죠? 네, 물론 돌려받아야 되고요. 일단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이제 보는 게 근로계약서를 일단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는데요. 거기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나마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통장에 입금되지 않으면 그걸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는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 행위는 근로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 고용노동부 산하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경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 위반 사항은 일반 사법경찰관이 내 수사권이 배제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셔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 이런 부분은 상세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저희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민사소송을 할 때는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이내에 이런 거를 제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항상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람 사는데 별일이 다 있지 하고 그냥 잊어야지 하고 나중에 뒤늦게 제기하시려고 했다가 이미 그 제기하시려고 하는 기간이 3년이 도가 되어서 돈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기간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이 주어지니까 하루 빨리 손을 쓰시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건 자, 이런 일이 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 염전노예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장애인을 차별하다 못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약한 사람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진 악한 사람들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반면에 법적인 보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응할 만한 공적인 옹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권리를 되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 방치했다던가 아니면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했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일반법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예컨대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30년을 염전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제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만을 염전주가 지급했을 때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염전주가 이러한 그 사실까지도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던 장애인 관련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도요, 그 어떤 장애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그냥 보통 일반법의 손해배상 체계를 따르기보다 미국 법 같은 데 존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법의 길이 아직 먼 것 같은데, 자, 지금 주인공의 남동생이 지금 2년 동안 학대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적절한 치료, 그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학대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신 분들은 학대 상황에서 저희가 분리를 시켜드리고 안전한 거처로 옮겨들어도 당분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쉽게 잊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폐성 장애일 경우에는 장애의 특성상 그 일이 상당히 그냥 거의 평생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등의
그런 그 더 심각한 그 외상 장애를 얻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항상 이런 심리 치료라던가 적절한 그 언어 치료, 거기에서 수반되는 여러 치료들을 좀 정신과적 치료들을 좀 권장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공적인 시스템에서 이 치료까지 받게 하는 게 연결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의 그 노동 착취 행위가 벌어질 경우에 그 피해자 본인이 어떤 사실을 신고해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다면 절대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 기관의 신고를 통해서 피해자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사연을 들으니까 역시 아직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들이 나라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이런 나라라면 선진국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국가 성장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이나 복지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가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면 그만큼 국가 수준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 법률 고수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법률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